오늘은 제목을 봅시다. 임대와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 이것도 꽤 이 세법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 세법이에요. 복잡해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세법 조문은 전부에서 얼마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당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본래 이게 유럽에서 유럽 나라들이 이걸 연구해서 쓰던 세법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언제 들여왔어요? 1977년에 들여왔어요. 1977년 7월 1일에 들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갑자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고 이 세무사도 잘 모르고 국민들도 잘 모르는 것을 갑자기 불란서에서 수입해 왔단 말이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이거 막 강행을 했단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 영수증 하나 안 끊어도 그때 돈으로 뭐 50만 원 막 이렇게 매기고.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원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마산 지역 이렇게 돌아보니까 국민들 원성이 많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세금이 이름도 못 들었는데 이거 뭐 영수증 안 가지고 왔다고 뭐 몇십만 원 매기고 또 뭐 차에다 싣고 가는데 수송에 송장 없다고 해서 몇십만 원 매기고 막 그래가지고 원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심이 흉흉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나온 것이 11.6이에요. 79년 10월 26일 11.6.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재기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가가치세 그거 무리하게 신고하려다가 민심이 나빠져서 11.6이 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데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별로 아마 관심 소득세나 뭐 중에서 이런 것보다 관심 덜 가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보니까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문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쭉 다른 걸 해왔으니까 상속세 증여세도 얘기했고 또 양도소득세 얘기했고 그래서 임대와 부가가치세 이거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3대 큰 세금이 3가지예요. 제일 처음에는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3가지를 제일 큰 세금으로 치는데 그 중에 세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은 뭐겠어요? 부가가치세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부는 부가가치세만 손대면 지금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10%보다 더 올리면 또 난리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누가 14%까지 올리자. 지금 법률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13%까지 대통령이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도 가끔 있는데 하여튼 이게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 중에 제일 많이 거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한번 공부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업자로서 그랬죠? 맨 처음에 사업자로서. 그러니까 사업자로서 그랬으니까 반대로 사업자가 아니면 어때요? 부가가치세 낼 의무가 없죠. 이게 첫째 사업자예요. 사업자. 사업자 아니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건, 첫째 요건은 사업자여야 된다. 두 번째 요건은 재화나 용역만 과세 대상이 된다. 재화, 용역. 재화나 용역.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해야, 팔아야만 내는 세금이다. 세 번째 요건은 뭡니까? 공급함으로써 공급해야 된다면 공급.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과세 안 해요. 공급해야만. 공급한다는 여러분 다 얼른 이해가 되죠? 공급한다. 쉽게 하면 판매한다든지 남에게 넘겨준다든지 공급해야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말을 지금 개념에 있는 얘기를 분류하면 첫째 사업자로서, 두 번째는 재화나 용역만 해당이 된다. 세 번째는 재화와 용역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 매기는 게 아니고 공급함으로써 남에게 이전됨으로써 과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논으로 들어가면 재화는 그러면 뭐냐? 재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뭐 책상, 의자 다 재화죠? 내가 입은 옷 뭐 전부 재화입니다. 이런 거 다 재화예요. 재화를 공급하는 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 다 재화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용역이 뭐냐? 용역. 이게 이제 좀 개념이 까다로워요. 용역이 뭐냐? 재화만 과세한다면 좋은데, 그러면 물건 남에게 주면 이거 과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용역이 뭐냐? 용역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용역은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 우리나라 말로도 서비스예요. 근데 저는 더 쉽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해주는 거. 남에게 일해주는 거. 이게 용역이에요. 일해주는 거. 근데 요새는 흔히 용역을 요 깡패들 어깨 큰 사람들도 용역이라고 그러대요. 용역들이 와서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서비스. 내가 남에게 일을 해주는 거. 근데 일을 해주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줘. 나도 오늘 아침 먹고 가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줘. 그러면 내가 용역을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을 해줬다. 용역을 제공한 거 말을 바꾸면. 그러면 내가 부가가치세 내느냐? 월급쟁이들 날마다 가서 일해주는데 일해줬으니까 부가가치세 냅니까? 안 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일을 하는데 그 근로자로서 계약을 맺고 하는 일은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세금 없어요. 같은 일인데 내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은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 어떤 계약을 맺고 하는 게 세금 내요? 상대방하고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계약을 맺고 일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내라. 그게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 도급계약이란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내가 일 얼마 해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일해주는 게 도급계약이죠.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급을? 옛날에는 청부라고 그래요. 청부는 그런데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도급으로 다 고쳤어요. 청부계약이에요. 청부 맡았다 그러죠. 그 건설업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청부업자라고 그랬죠. 옛날에 어르신들. 그게 도급업자입니다. 지금 말로 도급업자. 그러니까 이런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을 하면 이건 과세가 되고, 그냥 내가 월급쟁이로서 가서 일을 한다. 이건 과세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기 무슨 그림이 있죠? 맨 처음에 제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그랬어요? 사업자. 그러면 사업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세법에서 사업자를. 첫 번째는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과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 그런 뜻이에요. 과세사업자. 밑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사업자. 사업은 사업인데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면세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토지. 땅은 아무리 큰 땅을 팔고 살아도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면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전에 얘기했죠. 집을 팔면 토지는 면세인데 건물은 과세예요. 토지 건물 합쳐서 1억 받았다 그러면 토지 값이 얼마냐, 건물 값이 얼마냐 구분해 가지고,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가치세 안 내고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내야 돼요. 근데 이거 보통 그냥 구분 없이 그냥 팔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죠. 나중에 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또 분류됐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하고. 요전에 누가 간이과세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하고 구분합니다.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는 글자 그대로 소상공인, 적은 사업자, 이 사람을 간이과세자라고 그럽니다. 또 이걸 또 구분하면은 영세율 사업자하고 일반 세율 사업자가 있어요. 영세율은 대개 수출하는 거. 수출법뿐만 아니라 외화를 받는 것은 다 영세율이래요.
영세율이니까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세율.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 말고 국내에서는 어떤 것이 영세율이겠어요? 저 외국 관광객들한테 달러 받고 물건 팔죠? 이거 다 영세율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호텔에 들죠? 그 달러 받고 호텔 비드 하잖아요. 다 영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화를 받는 사업은 다 영세율이다. 세율이 제로니까 어때요? 세율이 제로니까 세금 없다는 얘기죠. 영세율이다. 이렇게 사업자를 분류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런 예가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내가 공급했는데 사업자가 공급하면 세금 내야 되죠. 부가세. 나는 사업자 아닌데 내가 그 물건을 공급했어요. 나는 어때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전제가 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령 집에 뭐 비싼 물건이 있었어요. 집에 비싼 물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거. 이거 내다 팔았어요. 그러면 아까 첫째 개념대로 오면 물건이 재화죠. 재화를 갖다 팔았으니까 재화를 공급했으니까 세금 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오래 가지고 있던 거 갖다 팔았지 내가 사업을 한 건 아니거든 그게.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던 물건 오랫동안 가령 저 여자들 저 다이아 반지 비싼 거 다이아 반지. 그러면 다이아 반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까 세법 용어대로 오면 재화지요. 다이아 반지를 팔았으니까 재화를 공급한 거죠. 그러면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이아 반지 끼고 있던 거 팔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왜 안 냅니까?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지를 사업자가 팔면 세금을 내고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을 안 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 재고로 있던 거 집에다 몽땅 놓아뒀어요. 그러다 마침 누가 살 사람이 나타나서 팔았어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이제 그때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집 사업하던 그 재산 몽땅 집에 갖다 놨다가 나중에 팔면 세금 안 내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사람이 많을까 싶어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그 나가서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봐가지고 미리 세금 매겨버려요. 아직 안 팔았지만은 당신은 미리 매긴다 이렇게 매겨버려요. 재밌죠?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와 세액의 계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니까 세금 이름이 부가가치세죠. 그러니까 첫째 부가가치가 생겨야 되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가지고 그 결과로 부가가치가 생겨야 돼요. 그럼 부가가치가 안 생기면 어때요? 세금 없어요. 마치 내가 장사를 했는데 소득이 생겨야 소득세를 내듯이 이것도 부가가치가 생겨야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가가치. 흔히 부가가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경제용어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재화를 공급한 가액에서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급이. 자기가 공급한 가액에서 또 공급받은 가액을 뺀 것을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과세 기간에 내가 재화를 공급한 것은 10억 원어치 했다. 그런데 공급을 받은 거, 공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쉬운 일로 얘기는 뭡니까? 물건을 샀다는 얘기죠. 잠깐만. 매입한 것은 5억을 했다. 그러니까 공급한 건 10억을 했는데 매입은 5억을 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얼마 생겼어요? 5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그게 마진입니다. 마진.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마진이 얼마 안 된다 그러죠. 그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예요. 그게 마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게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부가가치에 대해서 얼마를 매겨요? 10%. 그러니까
공급가액의 10%를 매기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에다가 10%를 매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경우에 내가 6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10억을 공급을 했는데 팔았는데 공급을 받은 것은 사온 것은 5억을 사왔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5억이 생겼죠. 그 5억의 10% 5천만 원 낸다 그러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해보신 분들 실제로 여러분이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해서 거기다 10% 이렇게 해서 냅니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누가 해주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론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써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공급가액에서 공급받은 가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가가치죠. 마진입니다. 마진. 그러면 세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10%를 곱해서 그러면 이게 납부할 세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부가가치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또 이상하게.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급가액에다도 10%를 곱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공급할 때의 세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공급세액이 나와요. 또 공급받을 때는 내가 사올 때 10%를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10%를 곱해서 이게 주고 사옵니다. 근데 이 세법에서는 공급세액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그러고 용어를 통일해 줘야 되는데 앞에 설명할 때는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또 매출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공급받은 가액은 또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매출에 대응하니까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아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금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공급가액에다도 10% 곱해서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공급받은 거, 사온 거에다도 10%를 곱해서 매입세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계산해요. 요렇게 계산해요. 실제로는. 그러면 어때요? 수학 공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치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나,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곱하나, 여기 와서 일치해야 맞는 거거든요. 일치. 그렇죠? 일치해야 맞아요. 그러면 일치해야 맞으면 어차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간다는 방법으로 하지. 어차피 일치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 세법은 놀부계산이 많거든요. 정부에 이롭게 놀부계산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입세액 중에서 아무리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왔더라도 공제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공제해야 여기 와서 일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공제해주지 말아라, 공제 못 해주겠다. 이런 매입세액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공제에 불과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빼버리니까 요 산식이 안 맞아들어. 일치하질 않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공제 안 해주는 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식사하실 때 그 식대 속에 부가가치세 10% 들어있어요. 그러죠? 5만 원짜리 먹었는데 5만 5천 원 이렇게 하죠. 계산서 보면. 그렇죠? 분명히 그 부가가치세는 내가 낸 거란 말이죠. 먹는 사람이.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은 우리한테 받은 거 다 고스란히 갖다 내요. 정부에다가. 이 부가가치세 제도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접대에 관련되는 것은 공개해 주지 말라. 매입세금 분명히 매입세금인데 우리한테 이 식사하는 우리한테 고객들한테 걷어갈 때는 분명히 10% 더 붙여서 다 걷어갔는데 나중에 그 장사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건 공제 안 해주는 거다. 왜 안 해주느냐? 아, 법률에 그렇게 있다.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승용차 몰고 다니죠? 여러분 기름값 비싸잖아요. 그 기름값은 전부 기름값이 아니고 그 중에 10%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어요. 그러죠? 공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낸 건데. 그런데 이런 것도 승용차는 공제 안 돼. 그러면 어때요? 화물차는 공제해줘요. 화물차. 사업자니까. 예, 사업자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놀부식으로 이런 건 안 빼주고 이런 건 안 빼주고 놀부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물었어요. 아니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부담한 거 도로 다 공제해 준다고 했는데 왜 밥값에 있는 것도 안 해주고 기름값에 있는 것도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도를 불란서에서 도입했는데 불란서 가도 그렇더라. 이게 대답이에요. 그거 안 해줘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서 그러지 이런 법률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게. 여러분은 지금 임대하시는 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 임대하는 거, 임대료 받는 거 여기 부가가치세 10% 꼬박꼬박 내죠? 10% 붙여가지고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온다든지 내가 소비한 거 여기 내가 소비할 때 10%씩 꼬박꼬박 줬으니까 그거 공제해줘야 맞잖아요. 공제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다시피 식대도 안 해주고 무슨 뭐 휘발유도 안 해주고 안 해준 게 너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공식이 원리만 이렇게 될지 원리대로 안 맞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부가가치세 원리다 그런 것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은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받은 것은 꼬박꼬박 다 올라갔는데 여기서 좀 공제받을 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쓰는 경비는 거의 다 안 해주는 게 많아요. 차 한 대 겨우 몰고 다니는데 그거 안 해준다. 수리비 어때요? 수리하면 안 해줘요. 분명히 내가 10% 더 주었는데 그거 공제 안 해줘요. 식대도 안 해주고 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오롯이 임대료 받은 것에 거의 전부가 세금을 다 내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시지만은 하여튼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의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재화나 용역을 비로소 공급해야만 과세한다 그랬죠. 공급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공급은 아닌데 이런 것도 공급으로 보아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만 내가 몇 가지 여기를 넣었는데 그 부동산 경매, 여기 경매법도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이 경매하는 사람들 내가 빚을 쓰고 할 수 없이 경매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경매 당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여기다시피 집은 토지는 면세인데 건물은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경매당해서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내라고 와요. 경매한 것도 다 본인이 판 거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억울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전에 했는데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해결이 됐는지. 하여튼 쭉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팔아서 빚을 갚은 거나 경매에서 가져간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내라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물 날라간 것도 억울한데 부가가치세 내라 고지서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경매의 경우도 공급으로 봐라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공급해야만 과세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공급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증여. 여러분 요전에 내가 증여세 강의했죠. 증여는 그냥 아들한테 준 거잖아요. 부가가치세 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증여도 내 손 안에 있던 것이 네 손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이라는 개념은 꼭 돈 받아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넘어가면 그게 공급이에요. 돈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건 관계 안 해요. 그러니까 증여의 경우에도 실은 돈 안 받고 줬죠. 한 푼도. 본래 일반 과세 같으면 어때요? 내가 공급을 할 때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받고 그냥 줘버렸어요. 부가세 안 받고. 그런데 부가세를 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증여도 공급 아니냐. 내 손에서 아들 손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공급이다. 부가세 내라. 부가세 고지서가 나와요. 증여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증여를 하면서 재미있어요. 내가 이걸 너한테 주는데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네가 부가가치세는 나를 달라. 재산은 내가 공짜로 부동산을 주는데 여기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나한테 주고 가져가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짜로 주는데 아버지한테 부가가치세가 나오니까 그건 네가 부담해 주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증여도 공급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 공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물론 민법 같은 것은 대부분 우리 상식하고 맞아 들어가는데 이 세법은 이렇게 우리 상식하고 안 맞아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증여할 때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 사업자여야지 되고 그냥 일반 사람은 안 내도 되고 예. 사업자가 증여할 때는 이제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업자 얘기를 좀 조금만 하고 넘어왔는데 사업자가 어떤 것이 이제 사업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은 공급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린 경우에는 이게 공급으로 봐야 되거든요. 세법상. 일반인 아버지가 예. 아들한테 예. 그 아파트를 넘겨서 증여를 했다. 예. 그때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업의 개념에 안 들어가면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사업의 개념이 모호해서 자기가 쓰던 거라든지 이런 거 가면 내야 돼요.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혀 우리 가령 뭐 내가 살던 집 넘겨줬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는 안 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증여하더라도 공짜로 주더라도 부가세는 내야 된다. 증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라는 개념을 돈을 주고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손으로 넘어간 거 쉽게 얘기하면 인도하면은 그것이 공급이다 그랬어요. 법률에는 인도한다는 얘기 쉬운 얘기로는 저 사람 손으로 넘어가면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고재와 아까 잠깐 얘기했죠. 내가 사업을 그만두고 가지고 있던 물건 팔았다 그러면 아까 세금 없다고 그랬죠. 그 세금이 왜 없느냐면 사업자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물건에다 세금을 매겨야 할 텐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못 매겼잖아요. 폐업해버린 통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폐업할 때는 남은 재고에 대해서 아직 못 팔았지만은 판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부가세는 미리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자들은 폐업해도 그 별로 부가세 내라고 쫓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도 못하고 또 세금이 부족할 때 같으면 그런 것도 막 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이제 안 해서 그런지 요새는 폐업 신고해도 그 재고 얼마냐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법률상으로는 재고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돼요. 두고두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공급의 개념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공급 같은데 공급이 아닌 것 같은데 공급으로 보는 경우예요. 세 가지 경우예요. 그 다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겉으로 볼 때는 공급한 것 같은데 공급으로 안 본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량도. 이거 오전에도 누구하고 토의를 하다 왔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내가 하던 사업을 돈을 받고 남에게 팔면 어때요? 부가가치세 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재화를 이거 재화 따로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치 이렇게 팔면 부가세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따지고 사업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에 관련된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 또는 모든 부채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넘겼다고 말이죠. 따지지 않고 통틀어서 얼마. 그러니까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고 빚도 인수해가고 사람까지 인수해가고, 그러니까 전에 얻은 사람은 몸만 빠져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다. 이게 사업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요전에도 제가 포괄 얘기했죠. 쌀 포자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파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별적으로 자산을 팔면 다 부가세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몸만 빠져나오고 다음 사람이 인수해서 그냥 이렇게 넘겼다. 이것은 과세 안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사업양도라고 그러고, 이 사업양도가 뭐냐?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된다. 이걸 잘해야 돼요. 임대사업을 다시 할 때 포괄적으로 다 줍니까? 그렇죠.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바로 오전에 상의에다 온 것이 지금 매매가액이 한 400억 가까이 돼요. 건물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건물인데, 이게 이제 그 건물에는 뭐 임대 보증금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매매 계약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가령 매매 금액은 300억인데 또 부가가치세도 뭐 10억이 붙어가지고 310억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임대사업자는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임대하고 있는 거 나는 몸만 빠져올 테니까 그대로 인수해라. 이렇게 있는 게 포괄적인 양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쓰라고 그랬어요. 포괄적인 양도는 참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으로 안 보니까 세금 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써라 지금 그랬습니다. 자녀한테로 하면 중요로 부가세를 안 냈습니다. 자녀한테 가면 중요죠. 정부에서 부가세를 안 냈습니다. 중요도 부가세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도 포괄적으로 하면 괜찮겠죠. 예, 포괄적으로 하면. 중요를 해도 부가세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정여 계약서에 포괄 양도라는 문자를 예,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매매 계약서에다도 포괄 양도도 아니다 그런 말을 안 써가지고 곤란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곤란한 것이 세무서하고 관계도 곤란하지만은 매매 당사자끼리도 싸움이 나요. 왜냐면 가령 100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 부가가세 얘기를 거기다 안 썼어요. 매매 계약서에다. 그러면 판 사람은 나는 그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판 거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네가 내라. 그리고 산 사람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부가세까지 내가 산 건 아니다. 이렇게 시비가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사자 간에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난 5월 달에 내는 게 종합소득세 아닙니까? 예. 조그만하게 제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엄마 지분이 50%, 아들 지분이 50% 있어요. 예. 그래서 아들은 이제 직장에서 월급하고 하니까 세율이 45% 나오고 예. 엄마는 25%가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아들한테 지냐라니까 또 이제 뭐 60%까지 이제 올린다 그러니까 예. 손자한테 하면은 30%만 세율을 내면은 30%를 더 내면. 예, 더 내면은 예. 아들한테 주는 것보다 60% 1,000만 원 벌면은 예. 400만 원만 주니까 국가에다 600만 예. 원 바친다. 그런 계산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60% 내는 거는 억울하다. 예. 그래서 이제 손자한테를 이제 증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장단점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입니다. 장단점은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딱 맞아요. 지금 30% 더 내니까 더 내는 것 같지만은 네. 또 아들한테 갔다가 또 낸 것까지 계산하면은 그게 더 싸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들 앞으로 가면은 이제 45% 내는 걸 이제 60%를 내게 돼 있으니까 네. 손자한테로 가면은 30%만 세금 내면은 손자 나는 세금은 25%가 되는 거고 아들은 현재대로 45%가 그러니까 손자한테 손자한테 아들이 내는
세금 계산에다가 네. 30%를 더 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더라도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싸요. 손자한테 하는 게. 2번 가는 게 한 번 안 가고. 예. 그게 세금 계산만으로는 그게 싼데 예.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저도 모르니까 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서 그랬잖아요. 저도 손자한테 그렇게 30% 더 내고 했다고. 예,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아들한테 가는 것보다도 뭐 지금 뭐 손자야 미성년자니까 예, 예. 그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그 30% 더 내는 것을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방금 질문하기 전에요. 매매 가격, 매매 주택에 100억이면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라고 그렇게 환율이 낮다고. 예. 그랬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속이 없었어.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고 계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미루는 거예요. 예? 판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그 대법원에서 재판을 많이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계약을 했을 때는 그 가액 속에 부가세 포함된 것으로 봐라. 그러면 자기는 그 가격에 샀다고 했는데 그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계약할 때 반드시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예. 매매를 할 때 그런 부가세 양도나 부가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매매를 했을 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사업자 아니면 부가세는 아예 안 내니까 사업자 아니면. 부가세 양도라는 그 문구도 필요하죠. 예, 예. 세금이 없으니까. 예. 아니,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도, 어차피 세금 가인 시간이 상당히 여러 시간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기본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부가가세 강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그 항목이니까. 그 다음에 세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세율이 10%, 간이 세율이 2%. 그 다음에 간이과세, 요전에 이런 질문한 분들이 들어있어서 아까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그랬죠. 조그마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공급 대가가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년도의 매출액이 임대료가 4,800만 원이 못 되었으면 간이과세자고 넘었으면 일반과세자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공급 대가가. 여기서 공급 대가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직전년도입니다. 직전년도에 금액이 4,800만 원 이하냐 넘으냐. 그 다음에 이 제외사업자 그런 말이냐. 제외사업자 이건 뭐냐면 설사 4,800만 원이 못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업자들은 다 일반과세자로 해야 된다. 대표적인 얘기가 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 같은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무조건 일반과세자다. 또 하나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는 그러면 어떠냐? 임대도 4,800 이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요새도 부동산 난리 나는 게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그러죠.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이 지역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다. 이런 지역이 정해진 게 있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임대료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심지어는 5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일반과세자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간이과세자인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일반과세자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지역은 간이과세자 안 돼. 그런 걸 알아보고 하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4,800만 원 이하여서 간이과세자 됐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지고 바로 직전년 계산했더니 4,800만 원 넘었어요.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돼요. 이게 전환이에요. 전환. 반대로 내가 그동안에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많이 못 받고 임대를 못 받고 해가지고 4,8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더라.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또 돌아와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뭐냐면 그 그림이 이 돌아오는 기간이요. 가령 과세 기간이 이 과세 기간이 6개월을 1과세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6개월을. 그래서 1과세 기간하고 2과세 기간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년. 1년 걸 합쳤더니 4,800만 원이 넘더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6개월을 띄었다가 그 다음부터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것이 내가 4,800만 원 넘었어요. 그러면 넘자마자 1월 1일부터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돌아가냐? 그게 아니고 6개월 후에 7월 1일부터 돌아가는 거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4,800만 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나중에 집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도 자기들 보고를 받아봐야 하잖아요. 보고 받는 기간에 한 과세 기간은 이미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한 과세 기간 띄워서 그 다음부터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하는데 내가 간이과세자였는데 4,800만 원이 넘어서 다음 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돌아가야 되겠네 이러죠. 그럴 때는 해당은 됐지만은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이 당신 이러저러해서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니까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돌아가라 이렇게 반드시 공문을 보냅니다. 만약에 그러면 공문을 안 받으면 안 돌아가도 괜찮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무서장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빼놓지 않죠. 그러나 만일에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돌아가도 돼요. 그 편지를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에 중단 안 돼. 여기 발견돼가지고. 아니요, 중과 안 돼요. 중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중과 안 되고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렇게 계산합니다. 작년 거 같으면 금년에 언제쯤 통지가 옵니까? 언제 거요? 작년 거 같으면. 작년 거 같으면 이제 7월 1일부터 돌아가니까 금년 7월 1일 이전에 오죠. 거의 다. 근데 만일에 안 왔다 그러면 나 책임 없으니까 상관없다고요. 나 못 받았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일반과세자였어요. 4,800만 원 넘어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공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공실인데 공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못 받아서 4,8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때도 통지를 해야만 내려가느냐? 그때는 자기가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통지 안 와도, 신고 안 와도 신고서에다 나 4,800원 이하로 내려가 버렸어.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납세자 편의를 좀 봐준 거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마 신경 쓰실 거예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시기는 재화는 인도할 때, 용역은 용역을 완료할 때, 임대는 약정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통 우리 세금계산서 언제 발행하냐면 한참 있다가 신고할 때 계산은 많이 발행하죠. 신고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오니까 그때 막 발행은 많이 하죠. 네. 저도 뭡니까, 싼 거 뭐 있는데, 제 세무사인데도 깜빡 잊어버리고 신고할 때가 왔어요. 그때까지 안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가 와요. 세금계산서 안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차, 계속 발행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기 되게 맞죠. 근데 법률에는 원칙은 재화는 인도할 때라고 하니까 넘겨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금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다고 그랬죠? 상대방 손에 넘어갈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용역은 일이 끝났을 때, 약정된 일이 끝났을 때. 임대는 약정일, 임대. 여러분 관심 가진 임대는 돈을, 임대료를 언제 주기로 했나 그 약정일에 교부하라고 그랬어요. 원칙은.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 세금, 부가가세 이 초기에 공무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가서 가령
월말에 임대료 받기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생계산세 안 끊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막 과태료 매기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화물차에 화물을 잔뜩 싣고 간데 그냥 화물차를 세워놓고 당신 세금 계산서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간다고 거기다 막 과태료를 매고 그래서 그 77년도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원칙은 지금도 약정일 내가 돈 어느 날 받기로 했지 그날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은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늘 얘기다시피 부가가세는 돈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고 세금 매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받아서 월세를 못 받았더라도 약정한 날에 원칙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계속 넣고 나오고 계속 거래를 해요. 근데 뭐 일일이 뭐 할 수 있느냐 복잡하다 그러면 둘이 약속을 해요. 우리는 그 열흘 만에 합쳐서 한번 하자. 열흘치 합쳐서 또는 한 달치 합쳐서 하자. 이렇게 서로 약정을 하고 하면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 편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약정한 날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흔히 혼동하기 쉬운 게 지금까지 세금 계산서 그랬는데 그 밑에 보시면 계산서란 게 나오죠. 차이가 뭡니까? 위에는 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있고 밑에는 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라고 그러고 아까 면세사업자도 있다고 그랬죠. 면세사업자는 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빠진 그냥 계산서라고 그래요. 이걸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토지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이 현금 영수증이에요. 가령 조그마한 사업자들이 대부분 세금 계산서 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현금 영수증 발행해도 좋다 이랬다던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어디 가면 현금 영수증 발행 많이 하죠. 여러분 보셨죠? 돈 주면 현금 영수증 주죠. 그것도 세금 계산서로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국세청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자료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현금 영수증을 교부 안 했다. 팔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 안 했다. 그러면 세금만 매긴 게 아니고 교부 안 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벌과금으로 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말고. 100분의 50입니다. 어마어마해요. 50%. 50%.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가요. 제가 세무관리를 해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자기하고 같은 방에서 같은 걸 얻어놓고 둘이 거기서 의사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다정하겠어요? 근데 옆에 의사 어머니가 뭐 성형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노인인데 성형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싸게 반값으로 해줬대요, 의사가. 근데 나중에 둘이 뭐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고발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성형수술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받을 걸 100만 원만 받았는데 100만 원에 대한 50% 물리니까 얼마예요? 50%를 할 수 없이 물었어요. 원가도 안 나와요. 원가도 안 나오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리 백성들이 잘못했더라도 이건 과하다. 예?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른 딱 생각했대요. 세금 10% 20%도 많은데 그거 영수증 안 끊었다고 해서 그 안 끊은 금액의 반을 받더라도 너무 과하죠. 그래서 제가 신문에다 썼어요. 이 헌법에 보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잉금지.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지나치면 안 된다. 예? 저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배상금을 물린다는 게 안 된다.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국가나 정부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다 쓰기를 아무리 그 국민들이 그 계산서를 안 끊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발행하는 금액의 반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이 헌법에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게 신문을 썼는데 마침 또 누가
헌법재판소에다 이걸 제소를 했더라고요. 지나치다. 헌법 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져버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맞다.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못 믿을 건 많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헌법재판소 내세금 헌법재판소 했다고 그랬죠. 제소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졌어요. 며칠 전에 통지가 왔는데. 분명히 잘못됐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정의를 실현해주고 모르는 것을 다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법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내가 내는 재판에다가 무슨 대법관 출신 이름이나 써서 이 변호사가 썼다 하면 혹시 이렇게 잘 들여다봤는데 이름도 모르는 김면규 이름으로 되니까 기각돼 버렸어요. 얼마 전에. 내가 오랫동안 싸웠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조그만하게 한 70평짜리 세 가구를 갖고 임대를 하는데요. 예. 12~13년 되는데 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한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어요. 예. 잘못된 겁니까? 아, 그것은 요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예, 우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대로 우리 사회 현상 속에 다 들어가서 이 잡듯이 다 잡아내는 건 아니에요. 법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아직 세무서에서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걸 개인적으로 안 하고 저 세무사한테 부탁해서 세금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아마 잘 모르시지 정확하게 알고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면세 사업이었거나. 그 면세 사업이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이니까 부가가치세 없죠. 예. 주택임대는 부가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내도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죠. 그러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세무사님 하나 중요한 거 좀 예.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하나 지금 이게 참 국가에 지금 잘못해서 이 세금이 엄청나게 문제를 받고 있는데 예. 2016년도 작년도에 예. 땅을 나대지를 9억 3,500에 팔았어요. 예. 세금을 한 5억 이상 받았는데 예. 그걸 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있을 때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강경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환원이 됐어요. 예. 2017년도에. 예. 16년도에 장기부의 30%를 공개해줬습니다. 예. 그 전에 16년 전에는 예. 지금 땅을 또 팔았는데 예. 그때는 30% 공개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16년도에는 30% 공개도 안 해주고 예. 인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기재위원들을 좀 만나가지고 의논해서 질서로 헌법조사를 하려고 해요. 너무 억울해서 말이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억울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환원을 해준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2016년도에 판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어요. 예, 예. 왜냐하면 장기 보유 공제란 걸 10년 이상 되면 30%를 공제해 줬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 공제 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제를 갑자기 안 해주니까 말썽이 많으니까 1년 있다 그 이듬해 또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 판 분들만 억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빈 땅은 사업용에 안 쓰는 거니까 세율도 10% 더 붙여라.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로 얻어맞아가지고 생나게 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고치기 어려울 겁니다. 법률을. 그런데 그 전년도 한 7, 8년 전이고 낮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토지초가 이득세는 거죠. 예, 옛날에, 예. 그때 그거를 갖다 소급해 줬습니다. 예. 땅을 지가 파니까 그것은, 공제해 주라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누가 위헌법률 신청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아까 제가 그거 해서 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과세된 것은 무효가 돼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도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오면 돼요. 그러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구제받으려면
지금이라도 그걸 위헌법률 신청을 해가지고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되면 구제가 가능해요. 1년 만에 이런 환원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법률이 잘못된 걸 손질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내야 돼요. 한번 내보시죠. 예, 제소를 하면 그것도 이유가 되면 장년대 판 사람들이 지금 맞습니다. 남양 쪽에 있는 땅들을 판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 뭐 이상하게 내가 안 나오더라 그러는데 그런 분 많이 여기 와서도 몇 번 질문을 받았어요. 내 건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미처 손이 못 미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건 많이 있어요. 그냥 계속 관습적으로 해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법률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얘기를 중국의 이 정치 철학이다 하는 걸 누가 썼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중국 사람들 얘기는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 네모난 대박이 있죠. 대박. 이렇게 다는 대박. 네모난 대박에다가 거기다 먹는 죽을 가득 담아서 너 먹으라 하고 주었는데 뭘 줬느냐? 뭡니까? 아니, 수저가 아니고 옛날에 호박 같은 거 뭡니까? 박으로 만든 거. 바가지를 주면서 이거 떠먹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지런히 떠먹어도 가에 있는 구석에 있는 건 도무지 떠먹을 재주가 없어요. 그렇죠? 가운데만 좀 떠먹지 못 떠먹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너무 백성들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뒤지는 게 안 좋은 거다. 정치를 하면 정치는 큰 것만 이렇게 다스리고 구석에 남아있는 건 그냥 두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그런 중국 철학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도 지금 구석에 있는 걸 안 파내서 그렇지 파내면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엊그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청문회 때 새 국세청장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새로 이번에 국세청장 임명된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직도 보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뭐 조그만씩은 뭐 이렇게 다세대 이런 거 과세하는 건 많더라. 그거 당신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국세청장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장 대답이 그거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주의해서. 이렇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참 질문 받겠습니다. 예.